드디어 미국이 판을 싹 엎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 압송했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저 어원 세계를 향해 이제부터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 베이징에서 반응이 즉각 터져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패권주의를 규탄한다? 라고 아주 성명서를 낭독하며 그야말로 거품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대신 중국이 가장 아파할 곳, 바로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과 금융 쪽도 있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항만 심사였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숨통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베이징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순간 한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LNG선 115척 발주 폭증. 한국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미국이 만든 이 거대한 판에서 한국은 운 좋게 최대 수혜자가 돼버렸다. 뭐요? 운 좋게요? 하하하하, 그건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저원 세계를 장악한 우리 자랑스런 한국, 조선업.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47분, 런던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화면에 뜬 발신지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카타르였죠. 저는 수화기를 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새벽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찰스, 지금 뉴스 봤습니까? 카타르 에너지공사의 라시드 부사장이었습니다. 평소 그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건조하고 침착했죠.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십 년간 에너지 사업을 해온 사람답게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건 말씀이시죠? 방금 속보로 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 쪽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선박 일정이 전부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수백 건의 계약을 검토하고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현장을 지켜봤죠. 조선소가 파산하는 것도 봤고 한 통의 전화로 수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라시드의 목소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고 웬만한 위기에는 표정조차 바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재검토라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찰스,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두로 체포가 단순한 난민 뉴스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이건 바다의 문제였습니다.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그 바다요. 제 이름은 찰스 호선입니다. 저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가 제때 나올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죠. 조선소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납기 리스크를 분석하며 보험료와 위약금까지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소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에 서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서명 하나로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조선소가 멈추기도 하죠. 그래서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저를 찾는 겁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라시드,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중국 쪽에서 건조 중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3척 있습니다. 내년 인도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일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납기가 밀리면 우리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립니다. 카타르가 전 세계에 약속한 가스 공급 일정이 틀어지는 겁니다. 납기, 이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배 한 척이 늦어지면 그건 단순히 선박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연결된 에너지 공급 계약, 항만 일정, 보험 조건, 위약금까지 전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척의 지연이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게 이 업계의 현실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 기사가 아니라 해운 계약서와 조선소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 사법망에 체포됐다는 소식은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미 정치 문제 아니냐고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오래된 갈등이 또 터진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순간 진짜 흔들린 건 남미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걸요.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남미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에너지 투자의 핵심 거점이죠. 석유 개발권, 항만 운영권, 장기 차관까지 중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그 대가로 석유와 항만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이 잡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뜻이었죠. 미국은 그걸 정확히 노린 겁니다. 새벽 5시쯤 런던 사무실로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소집이 걸린 겁니다. 리스크 분석팀의 제임스가 커피를 손에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눈 밑에도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찰스, 중국 쪽 반응 봤어요? 난리가 났더군요. 베이징 성명 말이야? 네. 주권 침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새벽에 긴급 브리핑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성명문과 함께 업계 내부에서 돌고 있는 비공식 보고서들이 띄워져 있었죠.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스프레드시트와 리스크 분석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들에 대한 리스크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보험료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런던 로이드 쪽에서 이미 내부 회람이 돌았다고 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제재는 발표보다 보험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치인들이 성명서를 쓰고 외교관들이 회의를 할 때 보험사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 업계에서 27년을 일한 사람만 아는 진실이거든요. 미국 쪽은 어때? 더 무섭습니다. 군사 행동은 없지만 금융 쪽에서 조용히 압박을 시작했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선박들에 대한 금융 조건 재검토, 항만 접근성 제한 논의까지.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업계 안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쪽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몇몇 대형 은행들이 중국 조선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참 영리한 나라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전쟁을 할 줄 아는 나라죠. 그들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배는 민간 자산이지만 바다는 전략 자산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런던, 제네바, 도하,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접속했죠. 화면에 카타르의 라시드, 노르웨이의 에릭, 호주의 마이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겠지만 그날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중국 조선소들의 납기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재 발표는 없지만 보험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선주들 사이에서 계약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라시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카타르 쪽은 이미 난리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세척이 중국에서 건조 중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면 납기를 장담할 수 없어요. 본사에서 매 시간마다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계약이 2건 있는데 중국 조선소로 갈지 다른 곳으로 돌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북해 프로젝트 일정이 걸려 있어서 잘못하면 수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마이클도 거들었습니다. 호주 쪽도 비상입니다. 우리 가스전 개발 일정이 선박 인도와 맞물려 있는데 중국 쪽 납기가 불확실해지면 전체 프로젝트가 흔들려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광경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 조선업계가 한번 크게 흔들렸던 그때를요. 중국이 다 가져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없고 믿을 수 없는 저가로 수주를 따냈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쓸어갔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반토막 내고도 남는 장사라며 밀어붙였죠. 대량 물량 공세 앞에 다른 나라의 조선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랬죠. 입찰에서 탈락하고 수주가 끊기고 도크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한국조선업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렸고 구조조정이 진행됐으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그때 살아남은 건 고부가 가치 선박, 그중에서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도 한국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비싸다, 중국보다 느리고 보수적이다, 대안 중 하나 정도로만 봤죠. 한국은 제 계산표에서 맨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다른 화면을 열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들의 리스크 등급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였죠.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경고 상태로 분류되거나 계약 보류 대상으로 올라가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항목에서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변경 없음, 안정 상태, 녹색 표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국 조선소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회의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중국 쪽은 전부 경고 등급으로 올라갔는데 한국만 안정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거 오류 아닙니까? 제임스가 자신의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제 쪽에서도 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한국 조선소들은 납기 기록이 워낙 안정적이라 리스크 등급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보험사들도 한국 쪽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라시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라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말씀입니까? 네. 그쪽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수십 년간 납기를 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이 등급을 건드리지 않은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중국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대안이 어디 있느냐는 것 말입니다. 에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른 감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025년 봄 마두로가 체포된 그날 밤 이후로 조선의 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말입니다. 중국에 몰려있던 물량이 흔들리고 그 틈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 그때와는 다른 건가? 회의가 끝난 뒤 라시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진정된 듯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찰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으로 가야 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런던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엔 그때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밀어붙이던 시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중국은 가격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문제거든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한국만 남아있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이 순간, 왜 한국만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건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터였죠. 그날 처음으로 저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자리에 남게 했는지, 무엇이 중국과 다른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카타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라시드 부사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라 한낮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찰스, 중국 쪽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인도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납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통보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공식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납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 이 업계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처럼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루가 밀리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 달이 밀리면 연결된 모든 계약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라시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지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기술 쪽이에요. 중국 조선소 내부에서 품질 문제가 터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우리 쪽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어요. 품질 문제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용접입니다. 극저온 구간 용접부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용접,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공정이죠. 일반인들은 배라고 하면 거대한 철판을 이어붙인 구조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 위에 뜨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라고요. 하지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배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거든요. 영하 162도가 어떤 온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북극의 가장 추운 날씨가 영하 50도 정도입니다. 그것보다 3배 이상 낮은 온도죠? 그 극한의 환경에서는 일반 철강이 버티질 못합니다. 금속이 수축하고 분자 구조가 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문제는 선체 자체가 아닙니다. 선체는 그래도 두꺼운 철판으로 버틸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용접부입니다. 철판과 철판을 이어붙인 그 연결 부위가 극저온을 견뎌야 하거든요. 수만 개의 용접 포인트 중 단 하나라도 그 극저온을 버티지 못하면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수십만 톤의 액화천연가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해양 사고가 아닙니다. 재앙이죠. 라시드, 그 정보는 확실합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아직 공식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조만간 터질 겁니다. 찰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기술팀에 연락했습니다. 리스크 분석팀의 제임스와 기술 분석 책임자인 사라를 긴급 소집했죠. 두 사람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관련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극저온 용접 기술에 관한 학술 논문, 조선소별 기술평가 보고서, 그리고 각국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역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극저온 용접에 대해 설명해줘요. 중국이 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선박 기술에 관한 한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죠. 복잡한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찰스, 극저온 용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야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용접봉의 재질부터 시작해서 열 처리 방식, 용접 속도, 냉각 과정까지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미세 균열이 생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사라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용접봉입니다. 일반 용접봉으로는 극저온을 버틸 수 없어요. 특수 합금으로 만든 용접봉이 필요한데 이 용접봉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금속의 분자 구조를 조절해서 영하 162도에서도 수축하지 않고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이건 재료공학의 정점에 있는 기술이에요. 중국은 그걸 못하는 겁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설비도 최신식으로 갖췄고 해외에서 기술자들도 대거 영입했죠.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극저온 용접만큼은 쉽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설비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시간입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만 건의 데이터 축적,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쌓여야 해요.
용접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온도에서 어떤 속도로 해야 하는지, 냉각은 얼마나 천천히 해야 하는지, 습도와 기압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경험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매뉴얼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도 이 기술에 도전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죠. 현재 극 좋은 용접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한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만요? 네. 한국 조선소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안정화됐죠.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실험 데이터만 수십만 건이에요. 실패 사례, 성공 사례, 한계 조건 테스트,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중국이 지금부터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중국 조선소의 문제는 마두로 체포로 인한 정치적 압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기술 격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돈이나 인력을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확실합니다. 미세균열 문제가 사실이라면 해당 선박들은 전면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최악의 경우 용접 부분을 전부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납기는 1년 이상 밀릴 수 있어요. 1년이요? 네. 그리고 그건 기술적인 문제만 고려한 겁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보험사들이 추가 보증을 요구할 거고 금융 조건도 재협상해야 할 겁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악몽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제 기분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배들을 만들어야 할 중국 조선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업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문제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릭이었죠. 찰스,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 쪽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신규 발주는 전면 중단이고 기존 계약도 조건 변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예상했던 일이군요. 다른 선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호주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전부 중국 조선소 계약을 재검토 중입니다. 시장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에릭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죠. 찰스, 솔직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데이터들을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죠. 극저온 기술 보유 현황, 납기 준수율, 품질 기록, 현재 수주 장호, 모든 지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릭, 저도 지금 한국 조선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극저온 기술에 관한 한, 현재 한국을 대체할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건 제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실패했고 유럽도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 기술을 가진 곳은 한국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납기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제가 발견한 사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납기 준수율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지난 20년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납기를 어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의 배를 인도했고 품질 문제로 반송된 사례도 찾기 어려웠죠. 수백 척의 배를 만들면서
이 정도의 기록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업처럼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산업에서 이 정도의 신뢰도를 유지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제임스가 추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찰스, 한국 조선소들의 현재 수주 잔고를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어요? 보여줘요. 그가 건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4년치 물량이 이미 차 있다고요? 네, 정확히는 4년에서 5년치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전부 마찬가지예요. 도크가 꽉 차 있어서 새로운 주문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잠시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상황이었죠. 한국 조선소들은 주문을 받지 못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주문이 밀려들어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척당 2억 6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 약 3,700억 원이죠. 중국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이렇게 밀려 있다는 겁니까? 네. 선주들이 가격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겁니다. 싸게 만들어서 1년 늦게 받느니 비싸더라도 제때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납기가 생명이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시장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정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시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찰스 카타르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 쪽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본사에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 의견이요? 네. 한국으로 가야 합니까? 그게 정말 유일한 대안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7년간의 경험, 수백 건의 계약, 수천 시간의 분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라시드, 저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숫자들은 명확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철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은 하나뿐이에요. 중국은 많이 만들었지만 끝까지 책임지진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그들은 조용했지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27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조선소를 방문했지만 한국에 이런 목적으로 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을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봤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비싸고 협상이 까다롭다는 인상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답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대형 조선사의 김상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을 느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사람의 손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호선 씨, 울산까지는 차로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군요.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상무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김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주 장호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사 3곳이 대부분을 나눠 갖고 있죠. 그리고 2025년 그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전 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는 알고 있었지만 현장 책임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중국 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래 중국으로 가려던 물량까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기쁜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문을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이라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하는 거죠. 도크에 빈자리가 없으면 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신규 계약을 하시면 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게 빨라야 4년에서 5년 후입니다.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세계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원하는데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고 한국은 이미 수년치 주문이 밀려 있다.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독점이었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중국도 조선 강국이고 일본도 기술력이 있는데 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만큼은 한국이 독주하는 겁니까? 김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것 같았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호선 씨, 한국 조선업이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무너질 뻔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휩쓸었을 때 한국 조선소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규모 적자, 구조조정,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죠. 저도 그때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긴 겁니까?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쓸어가는 상대와 가격으로 싸우는 건 자살 행위였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었죠. 차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를 사들고 다시 차에 올라탄 후 김상무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이 묻어 있었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영하 192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배거든요. 일반 선박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접이 핵심이에요. 극저온에서 금속이 수축하고 변형되는데 용접부가 그걸 버텨야 합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한국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요? 네. 수천 번의 실험이 있었고 수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됐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분석하고 그걸 30년간 반복한 겁니다. 이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상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에서 기술팀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극저온 용접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으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거대한 도크들이 바다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배 한 척의 크기가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더 컸어요. 그런 거대한 배들이 여러 척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용접 불빛이 여기저기서 번쩍였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저희 울산 조선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예요. 김상무가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7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조선소를 봤지만 이런 규모와 체계를 갖춘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도 규모는 컸지만 이런 정밀함과 조직력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현장 시찰을 시작했습니다. 김상무가 직접 안내를 맡았고 기술팀 책임자인 박 부장이 동행했습니다. 박 부장은 극저온 용접 기술의 전문가로 이 분야에서 오랜 세월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호선 씨, 여기가 저희 용접 훈련 센터입니다. 박 부장이 거대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박이 아니라 테스트용 금속판에 용접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용접사 훈련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용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만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 숙련공들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고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야 현장에 설 수 있죠. 5년이요? 네. 일반 용접은 몇 개월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저온 용접은 다릅니다. 용접 속도, 각도, 온도, 습도까지 모든 변수를 몸으로 체득해야 해요. 매뉴얼만 보고 따라하면 미세 균열이 생깁니다. 이건 감각의 영역이에요. 박 부장이 한 용접색에 다가가서 뭔가를 물었습니다. 용접사가 마스크를 벗고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죠. 잠시 후 박 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저분이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 새로운 용접봉의 성능 검증이에요. 용접봉 하나를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전에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오후에는 실제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압도당했습니다. 배 내부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복잡한 배관들이 사방으로 얽혀 있었고 각종 계기판과 밸브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이게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김상무가 거대한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둥근 형태의 탱크가 배 안에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죠. 이 탱크 안에 영하 192도의 액화천연가스가 들어갑니다. 한 번 운항하면 수만 톤의 가스를 운반하죠. 만약 이 탱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폭발,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대참사.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99%는 의미가 없어요. 100%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용접 포인트 하나하나를 전부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품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상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구나.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었죠. 현장 시찰이 끝난 후 저는 김상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울산의 한 식당에서 한국식 고기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김상무님, 오늘 하루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호선 씨 같은 분이 직접 와서 봐주시니 보람이 있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조선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김상무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네, 사실입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 역량이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상선 분야는 거의 포기한 수준이죠. 그래서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 첫 번째 후보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건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에 배치된 군함들을 정비할 시설이 부족해요. 본토까지 끌고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한국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게 실현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테스트예요. 미국이 자국 군함을 외국에 맡긴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를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향후 미국 해군 신조함 건조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무게를 곱씹었습니다. 조선업이 안보가 되는 순간 배를 만드는 능력이 곧 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되는 시대. 미국이 한국을 보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였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카타르의 라시드, 노르웨이의 에릭, 호주의 마이클에게 보낼 종합 보고서였죠.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닙니다. 30년간의 축적이 있었고 위기를 통해 단련됐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일 때 포기하지 않았고 대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독주입니다. 이 시장에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밤하늘에는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였죠. 저 불빛 아래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도 용접을 하고 검사를 하고 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준비돼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긴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죠. 거대한 도크들, 밤에도 꺼지지 않는 용접 불빛,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기술자들의 모습. 저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보고서의 결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찰스, 중국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에요. 무슨 일이야? 베이징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지정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선언이에요. 저는 제임스가 건넨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문과 함께 업계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내용을 훑어보는 순간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정부 보조금 확대, 야간 풀가동 지시, 기술자 대규모 연기입. 이건 총력전이군. 네. 그리고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국 조선업계 최고위층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안에 좁히라는 목표가 설정됐어요.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책임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마두로 체포 이후 중국 조선업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조선소에 대한 직접 보조금 확대. 둘째, 해외 기술자 영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셋째, 국내 연구소들의 극저온 기술 개발 집중. 넷째, 국영 기업들의 중국산 선박 우선 발주 의무화. 총동원령 수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답게 대규모로 움직이는군. 하지만 규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카타르의 라시드, 노르웨이의 에릭, 호주의 마이클이 화면에 나타났죠. 모두 중국의 발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중국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라시드가 먼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쏟아붓는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의지만으로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에릭이 물었습니다. 핵심은 극저온 용접 기술입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건데 한국이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만 건의 데이터 축적, 그리고 수많은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살 수 있지만 경험은 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중국도 이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클이 반문했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중국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품질이에요. 특히 극저온 구간의 용접부에서 미세 균열 문제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카타르 쪽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죠, 라시드.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들 중 일부에서 용접 품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보고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타르 본사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빨랐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조선 산업을 키웠고 물량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가 됐죠. 하지만 빠른 것과 깊은 것은 다릅니다. 극저온 용접은 속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시간을 들여서 완성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투자했고 중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기술팀의 사라에게 추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도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사라가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찰스, 중국의 대응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해봐요. 첫째, 해외 기술자 영입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은퇴한 용접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을 노리는 거죠. 연봉을 3배, 4배까지 제시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일부 기술자들이 실제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려요. 효과가 있을까요? 제한적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이전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전할 수 없어요. 한국조선소의 강점은 개인 기술자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있거든요. 훈련 체계, 품질 검증 프로세스, 데이터 축적 방식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한 명의 기술자가 알고 있는 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퍼즐 조각 하나를 가져간다고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둘째는 뭐예요? 대체 소재 개발입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극저온 용접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체 기술로 극저온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용접봉을 만들겠다는 거죠. 국가연구소까지 동원해서 진행 중이라고 해요.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저온 용접봉은 단순한 금속 합금이 아니에요. 분자 구조부터 열 처리 방식까지 모든 게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영하 162도에서 수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반복적인 온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로도가 어떻게 축적되는지 이런 걸 전부 실험으로 검증해야 해요. 한국은 이걸 30년간 실험하면서 완성했어요. 중국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 나가겠죠. 셋째는요, 물량 공세입니다. 일단 많이 만들어서 경험을 축적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만들면서 배우겠다는 거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나도 괜찮으니까 일단 만들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실패 비용이 너무 큽니다. 한 척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품질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시 해야 해요. 용접부를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선주들의 신뢰입니다. 한번 품질 문제가 알려지면 다음 계약을 따내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선주들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경험을 축적할 기회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사라의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딜레마가 명확해졌죠.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경험이 필요한데 경험을 쌓으려면 주문이 필요하고 주문을 받으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신뢰를 얻으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완벽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사라,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중국이 이 악순환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시간을 두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경험을 쌓는 거죠. 중국 국영 기업들이 중국산 선박을 발주하게 하고 거기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 방법으로 한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국제시장에서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며칠 후 노르웨이의 에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찰스, 우리 쪽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중국 조선소와의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합니다. 기존 계약도 조건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에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반대 의견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군요. 다른 선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유럽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 대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주 쪽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사들이 중국 조선소 리스크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 조건이 나빠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중국 쪽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1년 늦게 받느니 비싸더라도 제때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났어요. 지연 비용, 보험료 인상,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다 계산해보면 중국이 싸지 않아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군요. 맞습니다. 보험사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들의 계산은 정확하거든요. 리스크가 높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료가 오르면 선주들은 떠납니다. 정치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계산은 냉혹하고 정확하죠. 그 무렵 중국 내부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임스가 입수한 정보였죠. 찰스 중국 조선업계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갈등이야? 정부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는데 현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현장 기술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반발이군. 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도크에서는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전면 재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용접부를 전부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정이 몇 달씩 밀리고 있다고 해요. 선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당연히 화가 났죠. 납기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위약금 면제를 제안하면서 달래고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하지만 정치적 압박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빨리 가려고 했지만 결국 더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속도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였죠. 다음 주 저는 종합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방역은 인상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극좋은 용접 기술은 시간과 경험의 축적으로만 완성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이나 물량 공세로 단축할 수 없다. 현재 중국 조선소의 품질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며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보험사들의 리스크 재평가와 선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발송한 후 라시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찰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본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중국 쪽 계약은 정리하고 새로운 물량은 전부 한국 조선소로 돌릴 겁니다.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찰스, 당신 덕분입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주셔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현장을 본 사람의 말이 무게가 다르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휩쓸던 시대가 끝나고 신뢰와 기술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추가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속도를 선택했고 한국은 시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시간이 이겼다. 빠른 것이 강한 게 아니라 깊은 것이 강한 거다. 한국은 그걸 30년간 증명해왔다. 중국의 방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로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도 그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내부가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였죠. 오히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찰스, 한국 쪽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식이라니? 한국 조선소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주문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현장에서는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다가 품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경영진은 더 받고 싶어 하는데 현장 기술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주문을 거절하고 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보통 조선소는 주문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고 회사가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주문을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김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산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죠.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김상무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호선 씨,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업계에서 소문이 돌더군요. 한국 조선소 내부에서 논쟁이 있다고요. 김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논쟁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내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도크가 4년에서 5년치 물량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상태에서 더 받으면 일정이 빠듯해지고, 일정이 빠듯해지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품질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접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나면 수백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 기록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문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김상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소의 철학이구나. 돈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 당의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태도.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신규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지 않아요. 일정이 현실적인지, 우리 역량으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도 일정을 재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주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선주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거든요. 빨리 받는 것보다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중국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들 보고 있으니까요. 납기가 몇 달 늦어지는 건 감수할 수 있지만 품질 문제는 감수할 수 없다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호황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신중해지고 있었죠. 이게 그들이 30년간 신뢰를 쌓아온 비결이구나. 며칠 후 업계에서 또 다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새로운 용접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찰스, 한국 쪽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라가 보고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라니? 극저온 용접봉의 성능을 더 개선하려는 것 같아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세계 최고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키려는 거죠. 내부적으로 대규모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개발팀이 밤낮으로 실험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미 최고인데 왜 더 개선하는 거야?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격차를 더 벌리려는 거겠죠. 중국이 10년 후에 지금의 한국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때 한국은 이미 더 앞서 있을 겁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쫓는 건 정지된 목표물을 쫓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기고 있는데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죠. 그 무렵 저는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상무가 전화 통화 중에 언급한 내용이었죠. 호선 씨, 우리 조선소에 박반 분이 계세요. 극저온 용접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죠. 그분이 요즘 후배들 교육에 매달리고 있어요. 교육이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전부 전수하겠다고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키워놓아야 한다면서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젊은 기술자들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고 해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요?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 조선소의 진짜 경쟁력은 설비나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가 또 그 아래를 가르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노하우가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시스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가 다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순환.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문화였죠. 며칠 후 라시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찰스, 한국 쪽과 계약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한국조선소가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정의 여유를 달라고 하더군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품질을 보장하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급하게 재촉하면 계약을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거절하겠다고요? 네?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보통 조선소가 선주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조건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품질을 희생하면서까지 계약을 따내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더 생겼어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조선소보다 솔직하게 한계를 말하는 조선소가 더 믿음직스럽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빈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조선소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을 선주에게 제시했죠. 그리고 선주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만들어낸 협상력이었죠. 그 무렵 업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조선소의 품질 검사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찰스, 한국조선소의 품질 검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아세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용접 포인트 하나하나를 전부 검사한다고 합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한 척의 용접 포인트가 수만 개예요. 그걸 전부 엑스레이로 찍고 초음파로 검사하고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3번의 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부분을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네. 네. 그래서 일정이 빠듯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절대 생략하지 않습니다. 한번 출고된 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회사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하는데? 샘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수검사가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검사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10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게 괜찮으면 나머지 9개도 괜찮다고 가정하는 방식이에요. 통계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식으로는 모든 문제를 잡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미세 균열 같은 문제가 나중에 터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에 대한 철학의 차이. 한국은 완벽을 추구했고 중국은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완벽이 이기는 법이죠.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은 장기적인 신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업계 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조선소의 내부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조선소는 호황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신중해지고 더 엄격해지고 있다. 그들은 주문을 무조건 받지 않고 자신들의 역량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한다. 선주들에게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거절한다. 이것이 그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조용할수록 무섭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냥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신뢰는 회의실이 아니라 도크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은 그걸 30년간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것이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 멀리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지금도 용접 불빛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밤에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배를 만들고 있겠죠. 그들은 세계가 주목하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에서 비슷한 내용이 들려오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찰스, 미국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임스가 보고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인데? 미 해군과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조선 관련 전략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자국 조선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야? 한국입니다. 일본도 후보에 올랐지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니까요. 미국 내부에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재편이었죠. 며칠 후 저는 워싱턴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윌슨, 미 해군 퇴역 대령 출신으로 지금은 국방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죠. 그는 워싱턴의 움직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크, 요즘 조선 관련해서 워싱턴이 시끄럽다던데 사실이야? 찰스, 오랜만이군. 사실이야? 상당히 심각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 내가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미국은 자국 조선 역량의 한계를 인정했어. 한계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마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찰스, 미국은 군함은 만들 수 있어.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이런 건 자국에서 만들지. 하지만 상선은 다른 문제야.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거의 없어. 기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미국 조선업은 상선 분야에서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해.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군함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생각해봐. 전쟁이 나면 군함만 필요한 게 아니야. 연료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물자를 운반하는 화물선, 그리고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까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군함도 움직일 수 없어. 바다에서 싸우려면 보급이 생명이거든. 그런데 미국은 그 보급선을 만들 능력이 없어. 전부 외국에서 사야 해. 저는 마이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업이 안보가 되는 순간 배를 만드는 능력이 곧 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되는 시대. 미국은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보고 있는 거야? 정확해. 미국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개야. 중국 아니면 한국? 그런데 중국은 당연히 안 되지. 적국한테 배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남는 건 한국뿐이야. 일본도 있지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거야? 마이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조심해서 들어.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군함들을 한국에서 정비하는 방안이야.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정비한다고? 그래. 지금 미국은 태평양에 엄청난 함대를 배치하고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문제는 정비야. 군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하는데 본토까지 끌고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왕복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거든. 그 시간 동안 함대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한국에서 정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군. 마야. 한국은 지리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있어. 태평양 작전 구역에서 가깝고 조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맹국이야.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지. 수십 년간 함께 싸워온 역사가 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함 정비를 맡긴다는 건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표현이었죠. 자국 군함을 외국에 맡긴다는 건 그 나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후 화상회의를 통해 라시드, 에릭, 마이클과 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조선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라시드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건 한국 조선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곧 신뢰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국에 배를 맡기는 것도 더 안전해지는 거죠. 에릭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물량이 한국으로 몰리면 우리 물량은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도크가 꽉 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 한국 조선업 전체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인력이 확충되고 도크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죠.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까? 갑자기 조선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 때문입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공급망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조선업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모든 분야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 없는 영역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사라가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찰스, 미국의 한국-조선-협력안을 분석해봤습니다. 크게 3단계로 진행될 것 같아요. 말해봐요. 첫 번째 단계는 함정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일종의 테스트예요. 미국이 한국-조선소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는 거죠. 정비 품질, 보안 관리, 일정 준수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군수 지원선 건조예요. 유조선, 보급선 같은 지원 함정을 한국에서 만드는 거죠. 이건 정비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협력입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거니까요. 기술 공유도 필요하고 보안 협약도 새로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장기적으로는 전투함 건조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먼 이야기예요. 하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 역량의 한계를 인정했고 동맹국과의 분업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라의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업이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증거가 되고 있었죠. 배를 만드는 나라가 곧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공식이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업계에서 또 다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찰스 한국 조선사들 실적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척당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가 수주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선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격 협상력이 조선소 쪽으로 넘어간 거죠.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있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척당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화로 3,500억 원이 넘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2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만들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곳은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조선소들은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가격을 부르면 됐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입니다. 물량은 줄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품질 문제가 알려지면서 선주들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물량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이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으로 승부하던 시대가 끝나고 기술과 신뢰로 승부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라시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찰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이 마무리됐어요. 축하합니다. 조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사에서 승인했어요. 왜냐하면 가격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납기를 믿을 수 있고 품질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격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기 파트너십을 맺자고요.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겁니다. 물량을 보장해주면 그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조정하겠다고요.
장기 파트너십이라 그들이 먼저 제안한 겁니까? 네,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보통은 선주가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도 안정적인 수요가 필요한 거죠. 서로 윈윈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배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그들은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 이게 그들이 30년간 신뢰를 쌓아온 방식이었죠. 다음 주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 한국조선소의 실적,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다. 에너지 안보, 군사 전략, 그리고 동맹 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산업이 되었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0년간 축적된 기술,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납기 기록,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맹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크에서 만들어진다. 함께 배를 만들고 함께 바다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선택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낸 거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계의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워싱턴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강경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되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찰스 트럼프가 중국 조선업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제임스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뉴스 기사와 업계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죠. 어떤 내용인데? 중국 조선업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제한, 항만 접근 제한, 보험 조건 강화까지. 사실상 중국 조선업을 국제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트럼프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이번 움직임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조선 시장에서 밀어내겠다는 거였죠. 시장 반응은 어때? 난립니다.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선주들 사이에서 비상 연락이 오가고 있어요. 중국 조선소와 계약을 맺은 곳들은 전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중국 조선소 관련 리스크 등급이 또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미 일부 보험사는 중국 조선소 관련 신규 계약을 중단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그 선전포고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라시드, 에릭, 마이클이 화면에 나타났죠.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라시드가 먼저 물었습니다. 찰스, 이게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트럼프가 말만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하기 전에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두로 체포 이후 보험사들이 중국 조선소 리스크를 상향 조정했고 선주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은 그 흐름에 불을 붙인 거예요. 가속화시킨 거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에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조선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내놓기가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한국입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신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을 살펴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이 숫자가 맞아? 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이 115척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115척이라고? 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발주 대기 중인 물량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 유럽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115척.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선언.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척당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척당 가격이 2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한화로 약 3,700억 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2억 달러가 안 됐는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115척 곱하기 3,700억 원. 단순 계산으로도 4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한 해 발주량만으로 이 정도라니 한국 조선업이 얼마나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가 수주 경쟁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을 선주가 아니라 조선소가 정하는 상황이니까요. 한국 조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의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무님,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상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호선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유럽, 중동, 호주,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오는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발언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까? 네, 확실히 가속이 붙었어요. 원래도 주문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중국 쪽과 계약을 맺었던 선주들이 줄줄이 연락해오고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죠. 위약금을 물더라도 한국에서 받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수용이 가능합니까? 김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도크가 이미 꽉 차 있거든요. 지금 계약하시면 배를 받을 수 있는 게 4년에서 5년 후예요.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는 늦더라도 한국에서 받겠다는 거죠. 5년을 기다리더라도 확실하게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가 있다는 뜻이죠. 가격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격을 제시하면 선주들이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깎아달라고 협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주를 고르는 상황이에요. 누구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지 선택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골라서 오래 함께 가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김상무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한국만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중국도 기술이 있고 일본도 기술이 있는데 왜 한국만 이 시장을 독점하는 겁니까? 김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호선 씨, 이건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해요. 극저온 용접 기술은 우리가 30년간 개발해온 거고 아직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 배를 인도했습니다. 품질 문제로 반송된 적도 거의 없고요. 선주들은 그걸 알아요. 한국에 맡기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걸. 그 신뢰가 30년간 쌓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그 신뢰가 없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족합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물량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가 됐죠. 하지만 신뢰는 물량으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쌓이는 거예요. 납기를 어기고 품질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지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이 그 교훈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조선업을 봉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 봉쇄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으로요. 선주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트럼프 발언은 그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업계에서 또 다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조선소 내부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찰스, 중국 쪽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라가 보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주문이 급감하고 있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신규 계약이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조선소는 도크가 비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부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문이 없으면 경험을 쌓을 수 없고 경험이 없으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숙련공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일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죠. 기술자들이 떠나면 나중에 주문이 들어와도 만들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일본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때는 조선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밀렸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고요. 일부 일본 조선소들은 한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경쟁하기보다는 파트너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